자연 속의 대상을 만졌을 때 작용하는 촉각이라는 감각은 무엇일까요? 촉각은 피부에 닿아서 느껴지는 감각입니다. 촉각에는 눌리는 정도를 감지하는 앞각, 아픔을 감지하는 통각, 차가움을 감지하는 냉각, 따뜻함을 감지하는 온각 등이 있습니다. 촉각을 통해 통증을 느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날카로운 물건이 닿았을 때 통증을 느껴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점자책은 촉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울퉁불퉁한 점자를 손끝으로 만져서 글씨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점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글자와 달라 점자를 읽으려면 모양을 잘 익혀야 합니다. 오늘날 문명사회에서 컴퓨터는 너무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컴퓨터가 서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들 사이에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인터페이스란 컴퓨터에서 서로 다른 기기나 프로그램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키보드로 명령어를 입력해야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마우스를 몇 번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작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운영체제의 인터페이스가 텍스트에서 그래픽으로 바뀌었고 정보를 입력하는 인터페이스가 키보드에서 마우스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인터페이스의 중요성은 컴퓨터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커집니다. 컴퓨터와 인터페이스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이 컴퓨터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인터페이스는 인간의 오감에 의존하는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들어 공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시청각에만 의존하던 인터페이스 기술에 사람의 직관적인 촉각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손가락 끝에 있는 주름을 지문이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지문의 생김새는 모두 다릅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탐정이나 경찰들이 범인을 추적할 때 지문을 활용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지문이 모두 다르다는 것에 착안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을 이용하여 물건을 쉽게 잡을 수 있고 물건을 포장할 종이를 접거나 펼쳐볼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 끝이 매끈매끈하거나 미끌미끌하면 자꾸 미끄러져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손가락 표면에는 약간 까칠까칠한 지문이 있어서 물건을 잡으면 쉽게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지문이 모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마다 각각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문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만들어집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생겨나서 평생 동안 지문의 모양은 바뀌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생김새가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도 지문이 서로 다릅니다. 지문으로 범인을 찾는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면서 범인들은 장갑을 끼는 등의 방법으로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갑을 낀 손으로 물건을 만졌을 때 남는 흔적인 장갑 흔이 지문처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라 안팎에서 생산된 장갑 300여 개의 흔적을 미리 파악하여 사건 해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는 지문이 없지만 영장류인 원숭이, 침팬지, 오랑우탄은 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알라도 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이런 동물들의 지문은 무척 닮았습니다. 지문 자체만 봐서는 구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이 나중에 알고 보니 코알라의 지문이었다는 내용의 추리소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문은 왜 남을까요? 손으로 만진 물건에 지문이 남는 이유는 손에 있는 기름 때문입니다. 사람의 피부는 늘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수분과 기름이 나옵니다. 이 기름이 온몸에 아주 얇은 막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손바닥과 손가락에도 기름막이 있습니다. 물건을 만지면 지문에 튀어나온 부분이 물건에 닿게 되고 닿은 부분에 기름이 묻어 있기 때문에 지문의 모양이 남는 것입니다. 공작새는 기다랗고 화려한 꽁지깃을 가지고 있습니다.
꽁지깃을 활짝 펼치면 형형색색으로 무늬가 수놓아져 있는 황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집니다. 공작새가 꽁지깃을 펼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암컷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입니다. 공작새의 수컷은 크고 아름다운 꽁지깃으로 암컷을 유혹하고 암컷은 가장 멋진 꽁지깃을 가진 수컷을 선택하게 됩니다. 둘째, 공작새는 상대방에게 겁을 줄 때 꽁지깃을 사용합니다. 꽁지깃을 펼쳤을 때 드러나는 동그란 모양들은 마치 수많은 동물의 눈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본 상대방은 많은 동물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겁을 먹고 재빨리 도망갑니다. 위기의 순간에 몸을 크게 만들면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목도리 도마뱀도 몸을 실제보다 커 보이게 만들어 방어를 합니다. 목도리 도마뱀은 날씬한 몸과 긴 꼬리, 목 주위에 주름 잡힌 비늘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도리 도마뱀은 위험을 느끼면 목도리 장식을 우산 모양으로 활짝 펼치면서 입도 크게 벌리는데 이때 평소보다 훨씬 커진 모습이 되므로 상대방은 놀라서 도망칩니다. 암컷을 유혹하거나 체온을 조절할 때에도 목도리 장식을 펼치기도 합니다. 미모사는 잎을 살짝만 건드려도 재빠르게 오므라듭니다. 미모사를 건드리면 세포 안에 있던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잎이 오므라드는 것입니다. 미모사는 너무 예민해서 신경초라고도 부르는데 날 건드리지 마세요 라는 뜻을 지닌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모사는 낮 동안에 잎을 활짝 펼쳐 햇볕을 많이 받고 밤에는 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잎을 가지런히 접습니다. 잎이 자주색의 하트 모양을 하고 있는 사랑초도 낮에는 나팔꽃처럼 잎들이 활짝 밖으로 펼쳐져 있다가 밤이 되면 잎들이 모두 안쪽으로 오므라듭니다. 안쪽으로 모여있는 잎들의 모습은 마치 서로를 껴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초의 잎도 온도에 따라 세포가 물을 머금고 내뿜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식물은 위대합니다. 햇빛과 물을 이용하여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고 동물에게 꼭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도 만들어냅니다. 식물은 동물의 먹이 역할을 합니다. 식물은 동물의 안락한 집입니다. 하지만 식물과 동물은 쉬지 않고 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식물과 동물이 구분되었던 순간부터 식물은 어디에 숨거나 다른 곳으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필사적으로 살아남는 방법들을 찾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신경계를 통해 신호를 빠른 속도로 전달하거나 전달받기 때문에 바깥 세계의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필요하다면 재빨리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뇌가 없는 식물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식물을 직접 키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식물이 태양 쪽을 향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너무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차마 움직인다고 말을 할 수가 없으므로 단지 화학작용으로만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식물도 있습니다. 이 식물은 곤충이 트랩 사이로 들어오면 마치 촉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알아차리고 트랩을 닫습니다. 이 식물은 바로 파리지옥입니다. 파리지옥은 발견된 후 10년도 지나지 않아 전 유럽으로 퍼졌고 결국 그 유명한 찰스 다윈도 이 식물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찰스 다윈은 파리지옥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그는 이 식물을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식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윈의 눈에 비친 이 식물은 진화의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식물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였는데 이것은 식물에서 관찰하기 힘든 굉장히 희귀한 경우였고 곤충을 먹이로 하는 희귀한 특징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미모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모사의 잎사귀를 건드리면 잎이 위로 오므라든다는 것입니다. 또 잎 전체 부분을 살짝 쓰다듬으면 잎사귀 전부가 고개를 숙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완벽히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예측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미모사가 곤충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초식 동물들에게 안 뜯어먹히기 위한 생존의 전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특성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알아내는 과정은 흥미롭습니다. 다소 어려운 이야기지만 전기장 내에서 단위 전하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전위라고 합니다. 미모사의 활동 전위를 화면을 통해 확인하기 위해서 미모사의 줄기와 땅 사이에 전선을 서로 연결한 후에 미모사의 잎사귀를 한번 건드려 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모사 내부에서 일어난 심한 요동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 요동은 식물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동 전이입니다. 왜 이런 격한 반응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미모사가 움직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미모사의 촉각 수용체를 건드렸더니 미모사는 전류를 줄기의 끝자락으로 흘려보내서 스스로 줄기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근육을 이용하여 움직입니다. 그러나 식물은 근육이 없습니다. 식물의 내부는 수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세포가 활짝 열리면서 수분이 방출되어 세포의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그 결과 미모사의 줄기가 고개를 숙이게 된 것입니다. 파리지옥의 이 만을 보면 양쪽에 세 쌍의 가는 털이 돋아나 있습니다. 이것을 자극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파리가 앉아 자극털 중에 하나를 건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니터에 나타난 활동 전위는 아름다운 포물선으로 그릴 것입니다. 그런데 파리지옥의 잎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파리지옥은 트랩을 닫았다가 다시 열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대략 24시간에서 48시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트랩 안에 파리가 없는 상태에서 트랩을 닫으면 파리지옥 입장에서는 엄청난 에너지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 파리지옥은 1년 내내 파리를 많이 섭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조금만 섭취하면 됩니다. 파리지옥은 대부분의 에너지를 태양으로부터 얻고 나머지 영양분을 파리와 같은 곤충 등으로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파리지옥은 트랩을 열고 닫는 그 횟수가 극히 드뭅니다. 파리지옥의 입장에서는 파리가 들어왔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트랩을 닫을 수 있습니다. 파리지옥은 파리가 자신의 덫에 걸려들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파리지옥은 스스로 시간을 재서 이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털에 자극이 가해지는 것을 통해서 말이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파리지옥의 촉각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식물은 뇌가 없습니다. 식물 안에는 축색 돌기도 없고 뉴런도 없습니다. 따라서 식물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식물은 운동 경기 결과를 궁금해하지도 않고 자아 실현과 같은 문제로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전기를 통해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과 약간 차이가 있지만 작동 원리는 똑같습니다. 사람인 경우는 뇌가 정보를 처리합니다. 물론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활동 전이를 이용하면 식물과 식물 사이에서도 정보를 서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파리지옥은 파리가 자신의 트랩 안으로 들어오면 첫 번째로 활동 전이를 내보낸 뒤에 시간을 재기 시작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시간을 재기 시작하여 20까지 세는데 그동안 활동 전이가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면 트랩을 닫지 않습니다. 물론 그 시간 안에 활동 전이가 다시 나타나면 파리지옥은 트랩을 닫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파리지옥이 있다면 파리지옥의 털을 한번 건드려 보세요. 첫 번째로 건드리고 난 후 시간이 20초가 훨씬 지났을 때 파리지옥의 털을 다시 건드리면 무슨 일이 생겨날까요? 이 경우에는 트랩이 닫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파리가 날아다니다가 파리지옥의 털을 연속적으로 몇 번 건드렸을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순간 파리지옥의 트랩이 곧바로 닫힙니다. 실제로 파리지옥은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죠. 파리지옥은 트랩 안에 파리가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해서 트랩을 닫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식물로 불릴만 하네요.